민 씨는 작은 평화로운 마을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마을은 푸른 언덕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의 젊은 시절은 꿈과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록 가정이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두 손으로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6살에 그는 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 그는 활력 넘치는 청년으로 에너지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층에서 작업 중 실수로 미끄러져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의 비명소리, 걱정스러운 눈빛들, 그리고 구급차의 울음소리는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는 살아났지만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심하게 다쳐 그 후로는 교정기를 착용하고 겨울이 오면 통증을 참아야 했습니다. 사고 이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가족, 친구들, 심지어는 그와 즐겁게 대화했던 여자들까지도 점차 그를 떠나갔습니다.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회에서 민 씨는 밖에 서 있는 사람처럼 부담이 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더 이상 완전하지 않은 남자에게 붙어 있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 씨는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며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버려진 플라스틱 병과 종이 조각들을 주워서 한 푼 한 푼을 모았습니다. 밤에는 임시로 지어진 집 안에서 자주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내 자존심을 지킬 거야.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살 거야. 어느 날 오래된 다리 밑을 돌아다니던 중 민 씨는 약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울음소리가 점점 더 분명해지며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다리 밑에 작은 바구니가 있고 그 위에는 말라버린 나뭇가지들로 덮여 있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추위로 입술이 파랗게 된 아기가 있었고 눈은 울어붓고 있었습니다. 민 씨는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약하게 몸을 흔들며 작은 손을 들어 구걸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민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기는 내게 주어진 인연일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적어도 나는 집이 있다. 어쩌면 우리 둘 다 서로 필요해서 삶을 이겨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는 아기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아기를 기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자신에게 모든 믿음을 걸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기에게 태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 아이의 삶이 햇살처럼 밝고 자신의 인생처럼 어두운 그늘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태평이 생긴 후 민 씨의 작은 집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그의 삶에 새로운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으며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과 신체적 장애가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온갖 어려움 속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민 씨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태평을 입양하면서 그의 삶에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 아기를 키우고 교육하는 것, 태평이 필요한 분유, 기저귀, 옷을 사기 위해 민 씨는 쉼없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폐품을 주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항상 무겁게 담긴 가방이 있었고 그 안에는 플라스틱 병, 종이 조각, 알루미늄 캔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록 교정기를 착용한 다리가 그를 멈추게 할 수 있었지만 그는 험한 길을 오르거나 불규칙한 도로를 걸으며 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태평이 그가 힘겹게 마련한 작은 침대에서 깊이 잠든 후 그는 기름 램프 아래서 주운 물건들을 수리하여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그는 책상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잠들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민 씨는 태평이 부족한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매일 몇 푼을 모으기 위해 자신을 아끼며 새 옷을 사는 대신 태평에게 가장 좋은 분유를 사주었습니다. 태평이 아플 때는 그는 아기를 데리고 진료소에 가서 몇 시간씩 기다리며 무료 약을 받았습니다. 태평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민 씨는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한때 약하고 파랗게 질었던 아이는 이제 건강하고 통통해졌습니다. 태평의 검은 눈동자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민 씨는 모든 고난이 같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나치게 애지중지하면서 태평에게 의존하는 습관을 심어주었고 그는 태평이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내가 할 수 있어. 그저 공부만 잘하면 된다. 시간이 지나며 태평은 아버지의 보호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집안일을 할 필요도 없었고 어떤 걱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민 씨는 일찍 일어나 밥을 준비하고 낡은 휠체어에 태평을 태워 학교에 데려갔습니다. 태평은 그냥 공부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놀기만 하면 되었죠. 어느 날 친절한 이웃이 민 씨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민 씨, 저는 그 아이를 너무 애지중지하는 것 같아요. 그 애가 자립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해요. 나중에 자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준비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민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어리잖아요. 그 애가 해야 할 때는 나중에 하겠죠. 지금은 내가 다 해주면 돼요.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 놓으시길 권장합니다. 저희가 새롭게 업로드하는 비디오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평은 민 씨가 기대한 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사랑은 그를 게으르고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대충 공부만 하며 집에서는 아버지를 돕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태평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바빠. 아버지 혼자 하세요. 그럴 때마다 민 씨는 말없이 대신 일을 했습니다. 아들을 슬프게 하지 않으려 했고 아들이 아버지를 짐으로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민 씨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젊지 않았고 건강도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태평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려움 앞에 주저앉을까? 민 씨는 그 걱정을 떨쳐내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의 바람은 단 하나였습니다. 태평이 행복하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태평의 인생은 항상 밝은 빛으로 가득하길 바란다. 세월이 흐르고 태평은 21세의 건강하고 강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민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렸을 때의 약하고 병약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느끼는 기쁨은 태평이 결혼을 결심했을 때 더욱 커졌습니다. 태평이 데려온 새 신부는 같은 마을 출신으로 예쁘고 빠르고 겉으로 보기엔 효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민 씨는 몸이 좋지 않았지만
여전히 직접 낡은 휠체어를 고쳐서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낡은 옷을 입었지만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고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결혼 후 초기에 그 작은 집은 꽤 평화로웠습니다. 며느리는 민 씨를 잘 돌보았고 매일 새끼를 가져다주며 힘든 건강에도 불평 없이 돌보았습니다. 민 씨는 마음속으로 태평은 정말 행운이네, 이렇게 착한 아내를 두었으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며느리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집이 가난하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집으로 데려와 살게 하려 했습니다. 처음에 태평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작아서 같이 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 그러나 그녀는 매일 밤 눈물과 달콤한 말로 태평을 설득했고 결국 태평은 마음이 흔들려 부모님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마치 자기 집처럼 여기며 가장 큰 방을 차지하고 민 씨는 작은 어두운 방에 밀려났습니다. 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참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며느리와 그녀의 부모는 점점 민 씨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점에 이른 순간 며느리는 민 씨를 구석진 창고로 밀어넣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더 조용히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민 씨를 내쫓으려는 듯 했습니다. 창고로 밀려난 후 민 씨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창고는 좁고 습하고 곰팡이가 냄새를 풍겼습니다. 비가 오면 낡은 침대는 그의 몸무게에 따라 삐걱거렸습니다. 그러나 민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행복하다면 나는 조금 고생해도 괜찮다. 그러나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민 씨가 기침을 하거나 가래를 뱉을 때마다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안 이웃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평의 불효를 비난하며 불효자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별명은 태평에게 불쾌감을 주었지만 그는 아내에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사람들이 모두 잠든 줄 알았을 때 민 씨는 우연히 태평과 아내가 나눈 대화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아버지가 계속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편하게 살겠어요?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시 보내두면 모두 잊을 거예요. 태평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대답했습니다. 응, 하지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불효자라고 할 거야. 그래도 방법이 없잖아. 그 말은 민 씨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는 어두운 방에서 침묵하며 가슴 속에서 울음이 올라오는 것을 참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짐이 되는구나. 그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아침 이슬이 내리는 시간에 민 씨는 몇 가지 적은 물건을 작은 가방에 담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간단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태평아, 아버지는 이제 떠난다. 아버지의 재산과 이 집은 이제 내 것이다. 잘 살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아라. 민 씨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느리고 힘겹게 걷는 발걸음은 희미한 아침 햇살 속에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민 씨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큰 도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태평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걸 감내할 수 있다. 그가 평생을 의지해온 집을 떠나면서 민 씨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작고 굽은 몸, 그리고 힘겹게 걷는 그의 모습은 이른 아침먼지 낀 길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손에는 낡은 옷과 몇 푼의 돈이 담긴 작은 가방만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겁지만 그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게 살아왔으니 조금 더 고생한다고 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민 씨는 가장 저렴한 버스를 타고 가까운 큰 도시로 갔습니다. 그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에서 내려 차량의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떠들썩한 대화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 혼잡한 거리에서 민 씨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손에 쥔 돈이 부족하여 방을 구할 수 없었던 민 씨는 노숙자들이 머무는 곳을 찾아 밤을 보냈습니다. 그의 약하고 노쇠한 몸은 쉽게 다른 노숙자들 속에 섞여들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것만을 원했습니다. 처음 몇 날, 민 씨는 예전처럼 거리에서 폐품을 주워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낡은 천 가방을 어깨에 메고 골목길을 누비며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 병, 알루미늄 캔 등을 찾았습니다. 도시의 극단적인 날씨는 민 씨의 노쇠한 몸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 씨가 한적한 골목에서 폐품을 찾고 있을 때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며 그의 천 가방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통증에 그는 비틀거리며 앉아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작은 상처일 뿐이다. 나는 살아야 한다. 그는 옷조각을 찢어 손에 감싸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며칠 후, 그의 팔은 부풀어 오르고 심한 통증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병원에 갈 돈이 없다는 이유로 참으려 했습니다. 점점 더 지쳐가며 매일 밤 그는 처마 밑에서 떨면서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 씨가 도로변에서 폐품을 찾고 있을 때 한 검은색 자동차가 그 근처에 멈췄습니다. 젊은 남자가 차에서 내려 민 씨를 발견하고는 놀라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호황. 민 씨는 고개를 들고 흐릿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키가 크고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민 씨는 누구인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저예요. 할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할아버지가 제가 부모님을 잃었을 때 구해주셨잖아요. 그 말이 민 씨의 기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저 아이는 내가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2해 동안 내 집에서 함께 지냈던 아이구나. 그때 민 씨는 그 아이에게 밥을 주고 집에서 함께 지냈었습니다. 그 아이는 무릎을 꿇고 민 씨의 여인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고생하시나요? 태평은 어디에 있나요? 왜 그 아이가 할아버지를 돌보지 않나요? 민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태평은 괜찮다. 그는 가족이 있고 나는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다. 그 아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민 씨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는 끊임없이 민 씨를 걱정하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치료를 받은 후 그 아이는 민 씨를 자신의 집, 고급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매일 그 아이는 민 씨를 아버지처럼 돌보았고 매 끼니와 잠자리를 걱정했습니다. 그 아이의 성공과 부를 보며 민 씨는 기뻤지만 자신의 상황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태평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키운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함께 보낸 추억들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민 씨는 그 아이에게 마음속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민 씨는 평생을 바쳐 지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느리고 힘겹게 걷는 발걸음은 희미한 아침 햇살 속에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민 씨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는 큰 도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태평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걸 감내할 수 있다. 그가 평생을 의지해온 집을 떠나면서 민 씨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작고 굽은 몸, 그리고 힘겹게 걷는 그의 모습은 이른 아침 먼지 낀 길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손에는 낡은 옷과 몇 푼의 돈이 담긴 작은 가방만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겁지만 그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게 살아왔으니 조금 더 고생한다고 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민 씨는 가장 저렴한 버스를 타고 가까운 큰 도시로 갔습니다. 그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에서 내려 차량의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떠들썩한 대화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 혼잡한 거리에서 민 씨는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손에 쥔 돈이 부족하여 방을 구할 수 없었던 민 씨는 노숙자들이 머무는 곳을 찾아 밤을 보냈습니다. 그의 약하고 노쇠한 몸은 쉽게 다른 노숙자들 속에 섞여들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것만을 원했습니다. 처음 몇 날, 민 씨는 예전처럼 거리에서 폐품을 주워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낡은 천 가방을 어깨에 메고 골목길을 누비며 사람들이 버린 플라스틱 병, 알루미늄 캔 등을 찾았습니다. 도시의 극단적인 날씨는 민 씨의 노쇠한 몸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 씨가 한적한 골목에서 폐품을 찾고 있을 때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손을 베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며 그의 천 가방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통증에 그는 비틀거리며 앉아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작은 상처일 뿐이다. 나는 살아야 한다. 그는 옷조각을 찢어 손에 감싸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며칠 후 그의 팔은 부풀어 오르고 심한 통증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병원에 갈 돈이 없다는 이유로 참으려 했습니다. 점점 더 지쳐가며 매일 밤 그는 처마 밑에서 떨면서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 씨가 도로변에서 폐품을 찾고 있을 때 한 검은색 자동차가 그 근처에 멈췄습니다. 젊은 남자가 차에서 내려 민 씨를 발견하고는 놀라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호황. 민 씨는 고개를 들고 흐릿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키가 크고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민 씨는 누구인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저예요. 할아버지 기억 안 나세요? 할아버지가 제가 부모님을 잃었을 때 구해주셨잖아요. 그 말이 민 씨의 기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저 아이는 내가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2해 동안 내 집에서 함께 지냈던 아이구나. 그때 민 씨는 그 아이에게 밥을 주고 집에서 함께 지냈었습니다. 그 아이는 무릎을 꿇고 민 씨의 여인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고생하시나요? 태평은 어디에 있나요? 왜 그 아이가 할아버지를 돌보지 않나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민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태평은 괜찮다. 그는 가족이 있고 나는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다. 그 아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민 씨를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는 끊임없이 민 씨를 걱정하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치료를 받은 후 그 아이는 민 씨를 자신의 집, 고급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매일 그 아이는 민 씨를 아버지처럼 돌보았고 매 끼니와 잠자리를 걱정했습니다. 그 아이의 성공과 부를 보며 민 씨는 기뻤지만 자신의 상황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태평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키운 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와 함께 보낸 추억들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민 씨는 그 아이에게 마음속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민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비록 마음은 상처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아들이 궁지에 몰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쥐어진 손을 흔들며 탕에게 말했습니다. 탕아, 그만 좀 봐주라. 어쨌든 그는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나처럼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탕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엄격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하겠다. 만약 그가 다시 한번 북호왕을 실망시킨다면 그는 2번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탕은 민 씨를 차에 태운 후 그들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민 씨는 아들을 한 번 더 바라보며 그 눈빛 속에 슬픔과 희망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태평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2 사람을 비난하며 불효라고 욕했습니다. 태평의 아내는 밖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지적을 받았고 그녀는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태평을 두고 떠났습니다. 아내를 잃고 명예를 잃은 태평은 이제 공사장에서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효 이야기는 회사에까지 퍼졌고 그들은 태평의 인성 문제가 회사 문화에 맞지 않는다며 그를 해고했습니다. 이제 갈 곳 없는 태평은 거리에서 폐품을 주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과거에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떠도는 시간은 태평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플라스틱 병을 하나 주울 때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했던 거지? 왜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그 생각은 매일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민 씨가 고향 마을을 방문하려고 했을 때 그는 우연히 길에서 한 남자가 쓰레기를 주워 싸오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태평이었고 그는 여인 몸과 거칠어진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태평, 내가 맞지? 태평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민씨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민씨는 아들을 일으키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 내가 잘못했으면 고치면 된다. 살아있으면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시길 권장합니다. 최신 업로드된 비디오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후 민씨는 탕에게 태평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탕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지만 결국 태평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태평을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엄격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자신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북호왕을 실망시키지 마라. 태평은 이를 받아들였고 변화하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게으르고 의존적이었던 자신을 뒤로하고 성실하게 배우고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작은 일들만 맡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끊임없는 노력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종종 돈을 모아 작은 선물을 사서 민씨에게 보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가 돌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태평을 비웃었지만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점차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실수는 했지만 다시 일어섰다는 것에 대해 존경을 표했습니다. 몇 년 후 태평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 헌신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민씨는 드디어 마음 편한 나날을 보내며 아들에게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태평은 민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많이 잘못했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을 아버지의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바칠 것입니다. 민씨는 온화하게 웃으며 만족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민씨와 태평의 이야기는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감사와 효도는 의무입니다. 민씨는 태평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태평의 불효로 두 사람의 관계는 거의 깨질 뻔했습니다. 불효는 상실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후에는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태평이 큰 실수를 했지만 그가 결심을 다지고 다시 시작하며 아버지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그는 자신을 되찾고 삶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인내와 용서가 가장 큰 힘입니다. 탕은 태평의 불효에 분노했지만 그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는 관용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식들에게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애와 감사, 잘못을 바로잡는 가치에 대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파할 것입니다. 당신의 공유는 저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함께 사랑과 이해, 좋은 가치를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이야기가 각자 삶에 영감을 주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세요.